까마득한 옛날 기생이란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언젠가 기생업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국가가 기생업을 혁신했습니다. 기생집과 관기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기생이 준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됐습니다. 기생전성 시대에 문이 열렸습니다. 기생은 부자상인 양반과 귀족, 심지어 왕과 황제까지 상대했습니다.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는 비공식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기생은 신분제 사이를 뛰어넘어 자유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숨막히는 신분제도에 숨구멍을 낸 선구자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용 기생집을 만든 나라가 중국입니다. 춘추시대 중기에 제 나라의 관중이 만들었습니다. 관중은 BC 645년, 공자는 BC 479년에 죽었답니다. 관중은 공자보다 아주 먼 옛날 사람입니다. 관중이란 이름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고사성어 관포주기로 유명 스타가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말했습니다.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오랑캐의 풍습을 따랐을 것이다. 제갈량은 유비를 만나기 전에 농사를 지으며 자신을 관중에 비유했답니다. 공자와 제갈량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관중처럼 잘났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겠죠.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관중과 보숙이 살았던 시대, 제 나라에서 왕권을 놓고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 결과 제환공이 왕이 되었습니다. 포숙은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관중은 제환공을 죽이려 했다가 잡혀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숙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관중은 도리어 제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춘추시대 중기부터 중국 땅에 수백 개의 나라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 나라의 재상이 된 관중이 사고를 쳤습니다. 제 나라를 춘추시대 최초의 패권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나라 왕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포숙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자와 제갈량은 재상이 되어 강대국을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관중을 멘토로 모실 수밖에 없었겠죠. 도대체 관중은 어떤 마술을 부린 걸까요? 관중의 국가 목표는 부민,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백성이 잘 살고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력도 강한 나라. 현대식으로 말하면 1인당 GDP 1위, 총 GDP 1위, 군사력 1위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패권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목표야 누군들 못 세우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까? 관중이 추진했던 세부 정책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째, 농업, 상공업, 시장, 무역을 모두 중요시한다. 둘째, 백성에게 이익이 있게 하여 무직자가 없게 한다. 셋째, 부자들의 소비를 장려한다. 넷째, 기근을 대비해 정부의 창고를 채운다. 다섯째, 수공과 철을 국가에서 전매한다. 여섯째, 징병제를 실시하고 군조직을 재편한다. 일곱 번째, 기생업을 혁신한다. 농사만이 천하의 근본이며 나라문을 꽉 닫고 살았던 동양의 역사. 그런데 관중은 그 옛날 전무후무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마치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 정책 같죠. 세계사의 돌연변이 같지 않습니까? 관중의 정책 중엔 생뚱맞은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생업 혁신입니다. 관중은 제 나라 국문 앞에 열혈하는 공영 기생집을 만들었습니다. 기생이 700명이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관중은 이렇게 큰 기생집을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관중의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정수익과 외화획득입니다. 돈 많고 시간 많은 부자들아, 여기 와서 팍팍 써라. 미국의 귀족과 관리, 부자들도 여기 와서 팍팍 써라. 너희 나라엔 이런 거 없잖아. 해외여행은 제 나라가 최고야 최고. 둘째는 고용 창출입니다. 그 당시 전쟁으로 많은 젊은 남자들이 죽거나 상이용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가족들이 굶주렸습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기생이 700명이면 부가 인원은 훨씬 많았겠죠. 셋째는 인구 증가와 우수인력 확보입니다. 제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갔습니다. 주변 나라에 땅이 없어 상공업이라도 하려는 백성도 많았죠. 할 일은 없으나 돈 있는 사대부가 제법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나라로 이민 온다 이거죠. 넷째는 외국의 정보 수집입니다. 외국 사신을 기생집에서 접대하죠. 소문이 나다 외국의 귀족, 고위관리, 부자들도 놀러오죠. 그들이 술 먹으면 무슨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기생집은 많은 국가 비밀의 집합장소가 되어갔습니다.
기생의 준 공무원이자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외국의 정보가 제 나라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기생집은 부국강변의 현장이자 천병이었습니다. 관중의 아이디어 대단하죠? 이런 정책으로 관중은 국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춘추시대 최초의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제 나라의 성공을 보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중의 정책은 관중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관중이 제 나라를 패권국으로 만들었다는 전설 남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게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공영 기생집을 앞다투어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공영 기생집이 중국 전체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왕궁의 궁기두기, 지방관청의 관기두기, 군사기지의 영기두기, 전쟁터에도 데리고 다니기. 이 관기문화는 20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구가 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민간 기생업은 더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기생업은 원조국가답게 화려하게 꽃피었습니다. 중국에 간 외국의 사신들은 기생집을 보고 눈알이 팍 튀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의 선비는 관중의 정책을 잡술로 취급하고 공자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본에선 유학자는 물론 사무라이도 공자와 관중을 같이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역사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생문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국은 소박한 기생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기생촌을 만들고 전문화했습니다. 명실공히 기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